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된 봄꽃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꽃 구경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지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는데요. 벚꽃 축제를 취소하고 상충객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오는 시민들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데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리진 않을까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2분기 전기 요금을 발표합니다. 지난 연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에 두 번째 발표인데 소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와 LNG 가격 상승 추세 때문인데요.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면 지난 2013년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식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 명으로 10년 새 10배가 늘면서 식품업계도 채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채식 버거가 등장했는데요. 햄버거 패티를 고기 대신 채식용 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는 간편 채식 밀키트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채식과 관련된 용어가 뒤죽박죽인 점은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채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대체 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에 벌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논란과 관련해서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예정대로 23일부터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입원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서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0시 기준 코로나 국내 발생 473명, 해외 유입 19명으로 지난 한 주 1일 평균 환자 수가 전주 대비 12.4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21일 0시 기준 939명이 추가 접종을 받아서 누적 접종자는 약 67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월에서 3월 우선 접종 대상자의 84.6%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출근길 제법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 대체로 좋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스모그를 몰고 오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꽃샘추위와 또 낮에는 내륙 지역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다들 힘듭니다만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더더욱 힘들죠. 그냥 견뎌낸다, 버텨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다 함께 힘을 내야 할 텐데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백신 접종도 시작됐지만 소비 심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소상공인이 90%가 넘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폐업할 뻔했는데요. 지금은 예전보다 매출이 올랐어요. 우리 경기를 이끄는 자영업 생태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죠.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되살릴 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올해 초 매장을 예약할 때 유용한 앱을 개발했다는 김경돈 씨를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소상공인 점주들이 마케팅에 적극적이셨는데 지금은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 인건비를 많이 줄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앱 홍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야심차게 개발했건만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야속하기만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장주 분들이 자포자기를 많이 하시거나 매장 모으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창업했다는 홍민 씨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 야채를 정말 손쉽게 벗겨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수세미로 물로 세척하면서 쉽게. 가용도 친환경 수세미를 개발했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색깔 대신에 칼날 없이 쓸 수 있는 수세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출이 아주 미흡해서요. 홍보용 제품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칼날 없이 채소 껍질을 벗기는 수세미부터 화학세제 없이 물때 청소하는 수세미까지 개발해 그 기능을 인정받았지만 채널이 아닌 오프라인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고 그마저도 사실 안 해봤던 거라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유통 채널도 열려있는 편이 아니고 좀 소극적으로 좀 닫혀있는 편이거든요. 평범한 주부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려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심리가 저하되자 매출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막상 힘든 면이 있습니다. 창업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랄 뿐인데요. 한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도 살아남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한복 원단을 활용해 다양한 보자기 작품을 만드는 공방인데요. 제가 전에는 유명한 떡집 보자기나 많이 제작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니까 주문량이 거의 50% 넘게 줄어서 타격이 좀 있었죠. 한때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갔던 보자기 사업이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난 건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바느질밖에 없었고요. 이대로 이제 접어야 하나 이렇게 한계가 좀 보였었어요. 역시 혼자 운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었나 싶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많이 바쁘시죠? 좌절하던 그때 한 줄기 빛이 다가왔답니다. 지난번 해보시니까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인 소개로 거기서 경영 컨설팅이랑 비용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매출 회복은 물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보자기 업체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상품력,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로는 직결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한 제조에서 유통으로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홍보나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드렸습니다. 혼자 보자기 공방을 운영하다 보니 홍보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미진 씨.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SNS에 올릴 사진 촬영법, 홍보 방법 등을 습득했답니다. 라이브 포커스는 각도를, 거리를 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딱 중심으로 했죠. 그럼 이 뒤에는 흐릿해 보여요. 아무래도. 그래서 포커스. 이게 그럼 이 제품이 확 튀어나와서 살아 보여. 근데 지금 꼭대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 그럼 꼭대기로 한번. 예, 그럼 거기에 맞춰져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진. 배우니까 어떠십니까? 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SNS 쪽에 이제 관심도 없고 제가 이제 직접 홍보하는 그런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동행 컨설팅을 통해서 각 파트 전문가 분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가까이 제가 이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컨설팅 해주셨고 이제 이런 지속적인 피드백이 개선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전문성이 돋보이도록 실내 인테리어를 개선해 공방 방문율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 있는 보자기 작품을 연구 개발해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요. 그중에서도 최근 문의가 늘고 있는 작품이 있다는데 뭡니까? 요즘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줄이기가 한창인데요. 보자기는 새로운 친환경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자기로 에코백 만드는 걸 연구 중입니다. 보자기 에코백 만드는 법 함께 배워볼까요? 이게 삼각형으로 겉과 겉이 만나게 놓으시고요. 모서리를 한번 묶어주세요. 양쪽에 이쪽 끝도 묶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이때 여기랑 여기랑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 뒤집으세요. 이렇게 묶기만 하면 에코백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길을 묶으시면 됩니다. 어머나, 진짜 보자기가 에코백으로 변신했다 했어? 여러분도 집에 있는 보자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가 이걸 보자기라고 믿겠습니까? 에? 과거 짐을 싸는 용도로만 여겼던 보자기, 최근엔 예술적 가치와 그 실용성이 알려져 패션 아이템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미진 씨는 우리나라 보자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목표랍니다. 자칫 천조각으로 남을 수 있었던 보자기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돼준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네,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나 성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선정해 6개월에 걸쳐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와 시설 개선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이 이례적이고 또 과제 제시나 지도에서 종료되는 반면 동행 프로젝트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대표자와의 소통을 통해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점, 그리고 함께 문제 해결을 이끌어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비 창업자나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팔로가 없어서 고민들을 하잖아요. 다들 그 개발하고 발명하고 그게 잘 팔려나가고 그래서 다 웃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우리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이인철, 허지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핫 이슈로 얘기를 풀어볼 텐데 안건우 기자가 문을 열어주시죠. 네, 먼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저거. 네, 이 사진. 전 국민을 진짜 분노케 한 그 카툰이죠. 맞아. 맞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규탄을 위해서 모인 시민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증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나 이거 진짜. 그렇죠. 이거 다 봤던 기사인데 뭔가 음성으로 들으니까 화가 더 나요. 네. 마치 막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치? 나요. 네, 그래서 더 화가 나는데 이 대화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LH 직원으로 보이는 A씨는 경남 진주의 LH 본사 홍보관, 여기에 LH를 규탄하는 시위를 위해서 모인 시민을 보고 이런 대화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해서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요. A씨는 사진과 함께 층수가 높아서 안 들려서 무슨 꿀꿀 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시민을 조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LH 직원의 조롱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또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있어.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진짜 요것도 아주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봐봐.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네.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서 걸리지도 못해. 근데 진짜 사람들 열받게 한 게 이거거든요.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나는 열심히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란다. 우리 회사 혜택이고 복지인데 억울하면은 니들도 이직하든가 뭐 이렇게. 저는 이런 말 마지막 하죠. 글 있잖아요.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이거. 이 막말. 이거 진짜 이거 막말이 이런 막말이 어딨어요. 이게 정말 지정신입니까?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런 글을 올립니까?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정말 참새 사고의 수준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이 글 역시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LH 직원들의 돈 없는 글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도 또 보시죠.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자, 글의 내용 보시죠.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라면서 기름을 부었죠. 또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좀 몰리는 판국에 LH 10,000명 넘는 직원들 중에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진짜 화나고 분노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LH 직원이 올린 거 확실히 맞는지 익명 커뮤니티니까 다른 사람이 LH 직원인 것처럼 해서 이런 글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 게시판을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입할 때 보면은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하거든요. 네.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지 이메일로 제 회사 이메일로 인증 글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LH 직원으로 좀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식의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아니 설마 이게 LH 직원 이 지정신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지니까 LH에서는 이제 찾아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이 됐고요. 정세균 총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실제 사내의 메일을 인증에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입을 하고 나면 이 연결고리가 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대나무 숲이잖아요. 대나무 숲은 또 익명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익명성 때문에 그 고리를 일부러 지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만약에 사람을 작성자를 찾았어. 저 사람 잘 찾습니다. 찾았어 일단. 그러면은 법적인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그 피해자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뭐 정부라든지 국가기관 자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구성원 자체는 이제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이제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저 글을 올린 사람이 정말로 직원이라면 그 투기가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글을 올린 사람이 만약에 직원이라면 그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LH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뭐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될까요? 그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일단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 형법상 업무 방해죄라는 건데 지금 이 글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사실들을 다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물론 모든 LH 직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허위 사실의 유포라든가 위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애매하지만 인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더 문제가 이런 글이 실제로 LH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나 그런 우려가 있는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상실감 느끼고 부글부글한 이때에 하여간 기름 제대로 부었어요. 네,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뭔가요? 역시 LH 관련. 또 LH야.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나오죠. 까도. 이번에는 LH 내부의 만연한 비리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또 파악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 2,898명 중에 1,335명,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46.1%가 근속연수 5년차 미만의 신입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이제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5년차 미만의 신입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신입 딱지를 뗀 그런 직원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LH 그 조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3월부터 5월까지 총 4억이 넘는 5억 가까운 돈을 가져갔어요. 진짜? 이게 석 달간이요? 석 달간? 나도 가져가고 싶다. 그러게, 나도. LH 임직원 3명 중 1명이 가짜 출장 보고서를 내고 회사 돈을 챙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5년 미만의 입사 신입사원이라는 그러게.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아니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마는 1년 차에서 5년 차 신입 군기 바짝 그렇지. 공기 들고 열이 차고 막 해내고 말 거야. 이런데
이런 거부터 배웠다는 거. 이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이런 비리가 만연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LH 직원 A씨가요. 직무 관련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심지어 법인카드까지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H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착을 하고 이 직원 A씨에 대해서 중징계인 파면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분노 유발 직원이 있는데요. 그래요? 직원 D씨라는 사람이 이제 계약업체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받고요. 네. 또 명절 때 또 선물도 받지 않습니까? 네네. 현금 200만 원 상당과 상품권 100만 원도 받고 이 정도면 내 또 머리지.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뭐 고급 양주도 시키고 아이고. 식사도 대접받고 해서 한 1,5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또 받았고요. 이렇게 총 1,300여만 원이 밝혀진 것만 1,300여만 원이거든요.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게 줄임말로 악갑이거든요. 악갑이가 뭐예요? 까도 비리다. 악갑이.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비리는 다 저지른 것 같은데 또 있다면서요? 또 있어요? 네, 여기 까비에 또 꼼꼼한 것까지 더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꼼꼼하냐면 직원 합숙소에 사는 C씨가 자기 고지서를 또 위조한 사건이에요. 관리비와 가스요금을 부풀려서 청구를 했는데요. C씨는 고지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3개월에 걸쳐서 2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LH 감사실은 이 직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별게 다 있네. 진짜 대단들하네요.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고급 네. 차를 받은 직원이 있다면서요? 아니, 백화점이고 다 있어. 지금 몇 개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소개하다가 지칠 정도인데요. 네. 직원 E씨가 공사 현장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이용을 해달라고 하면서 업체로부터 렌트 비용만 2천만 원이 넘는 고급 차를 제공을 받아서 몰고 다녔다는 겁니다. 감사 보고서에서 LH는 지난해 22차례 감사를 실시해서 1,024건의 사건을 처분을 했다. 1년에 22차례 뭐 감사 진행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내부 질의가 속출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감사실에서 해임을 요구하고 뭐 파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징계 절차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요구대로 처벌이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보통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팀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부 직원의 어떤 비위 사실을 감사실에서 포착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아서 이 증거를 근거로 사측에 징계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직원을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어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감사팀에서 수위 높은 징계를 내렸어, 요구했어. 근데 회사에서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감사실은 조사만 하는 곳이고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곳은 인사위원회인데 무엇보다도 감사실이나 인사위원회 같은 곳은 어떤 외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건을 덮고 지나가거나 경징계로 무마를 하거나 이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회사 측에서 이게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기업이 이렇게 비리가 만연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도 이 법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뇌물을 받으면 이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영란법 있잖아요.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이 공무원, 공공기관들이 이 잘못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 국민들의 혈세가 다 그 사람들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관료들, 왕족들이 이렇게 비리가 발현하니까 시민들이 혁명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본때를 보여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화났어, 지금. 흥분하셨어. 지금 LH가 이게 그 얘기가 불거져서 지금 이런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LH뿐이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번 참에 이거 확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게 되는군요. 자,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뭔가요? 네. 첫 번째 사연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설계자. 보험은 설계죠. 뭘 설계했지? 보험인가요?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보죠. 볼까요? 정답은? 지겨워! 아우, LH 설계자. 진짜? 정말? 너무 나와. 자,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이 차장 역할은 이재훈 님이 해주시고 네. 차장님의 남동생 역할은 이정수 씨, 여동생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아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차장이 된 후에 저의 소망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딴엔 최선을 다했죠. 오빠 덕분에 나 완전 대박 났어. 오빠 고마워. 아이, 그래, 오빠가 뭘 했냐? 오빠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오빠가 더 좋은 거 알려줄게. 기다려. 형 덕분에 내가 몇 억 벌었잖아. 고마워요, 형. 아이, 야, 형이 뭘 했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형이 너 그냥 아주 부자로 만들어줄게. 형만 믿고 기다려. 제 덕분에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수리마. 오빠. 잘 있었어? 그럼. 이번에 저 판교. 오빠가 찍어준 거 있지? 응? 어머머. 있지 않았지? 그거 사. 판교면 그거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 그냥 사. 근데 나 공공임대 들어가기엔 조건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수리마. 오빠가 누구니?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사. 오빠 최고. 고마워 오빠. 정수야. 형 전화 엄청 기다렸잖아. 정수야. 광명 알지? 광명. 시흥 알지? 네. 거기 땅 좀 사. 형, 근데 그 갑자기 경기도 땅은 왜 사래? 정수야. 아이, 육아 있잖니. 형이 뭐라 그랬어? 너 부자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가서 사. 알았어. 영혼까지 끓여 모아야지. 어디 보자.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는 다 했고 또 누가 있나. 그래. 예인이가 나한테 잘해줬어. 예인이 돈 좀 벌게 해줘야 되겠구만. 전 단지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란 것뿐인데 갑자기 저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잘 보이고 싶다.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정말. 정보를 정말 뿌리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그러니까요. LH 직원이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 친인척까지 다 동원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LH 직원이 6촌까지 동원을 해서 원정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투기에 가담한 인원만 40여 명이고요. 금액은 1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명이 LH 직원의 정보에 따라 착착착착 움직인 거잖아요. 블록버스터다 이거 완전 그 급이네요. 이 블록버스터 제작이 2017년부터였습니다. 진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 노은사동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소유주가 바뀐 논과 밭, 또 임야의 등기부등본 212통을 분석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집단적인 토지 매입이 드러났고요. 거래된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전수조사했더니 이 과정에서 토지 분할 등으로 투기가 의심되면 1000제곱미터 미만 땅을 또 추가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전주 주민이 4년여간 노은사동에 26개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전주에 사는 분들 경기도 광명에다가 땅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이게 집단 이주도 아니고. 이거 투기 아닙니까, 투기? 그러니까요. 가서 살 거 아니면은 정말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전주 주민들은 광명시 가운데서도 이 노은사동만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전주에서 이곳 개발에 대한 족집게 정보가 공유가 된 것 아니냐, 퍼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제가 사진 한 장 있는데요. 네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좀 보시죠. 여기가 바로 전주 주민이 매입한 토지 위치입니다. 여기가 X로 표시된 지번이 LH 직원이 구매한 땅인데요. 등기부 등본상 주소만 살펴봐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현직 직원들과의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전주 덕진구 C아파트에 사는 K씨 부부는 2019년 노은사동의 밭
1,138제곱미터를 4억여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앞서 투기 의혹이 거론된 전직 LH 직원 Y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직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C씨가 광명시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K씨 부부 가운데 아내는 전북에 지청을 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 이거 뭐 정보에 접근이 아주 용이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LH 직원 Y씨는 2018년 1월 다른 5명 모두 전주에 거주하는 이들과 함께 이번에는 노은사동 산 36의 2번지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총 3,174제곱미터를 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또 뭐 그런가 하면 투기 의혹을 받는 현직 LH 직원 M씨가 사는 완산구 B 아파트 단지에 주민 여러 명도 노은사동 땅을 샀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P씨는 배우자와 함께 2018년 3월 노은사동 논 347제곱미터를 1억 500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이 아파트의 또 다른 Y씨도 2019년 3월 다른 전주 주민 2명과 함께 노은사동 밭을 구입했습니다. 현직인 M씨는 2019년 12월 6억 5천만 원에 노은사동 땅을 매입. 노은사동. 야, 노은사동 땅 밑에 금이라도 매장돼 있는 줄 알겠어요. 해봐야겠어요.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광명 노은사동에 땅을 산 사람 가운데 이미 땅을 팔아서 차익을 거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전주 완산구에 거주하는 60대 K씨인데요. 2017년 노은사동에서 밭 2필지와 잡종지 1필지를 샀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논 1필지를 더 샀고요. 그리고 4필지 거래 금액의 합계가 무려 17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K씨는 이 땅을 지난 1월에 24억 9천만 원에 또 다른 외지인에게 팔았습니다. 자, 불과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만에 7억 6천만 원 넘는 이익을 거둔 건데요. 이게 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은요. 혹시라도 기획 부동산에 연루됐을까 봐 뭐 걱정하고 그랬다면서요. 네네. 이곳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당시 전주에서 토지 매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자, 혹시나 토지 거래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 기획부동산이 뜬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맹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강하게 의심했다고 하네요. 기획부동산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호재가 있는 땅이면 언제나 기획부동산이 뜨기 마련이거든요. 속칭 떡다방이라고 하죠. 맞아요.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서 활용도가 낮은 맹지를 떠다 넘기는 그런 수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획부동산이 뜬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광명에 거주하는 원 주민들도 이런 여기가 뭐 어떻게 된다는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 광명 살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몰랐어요. 이렇게 모르면 부동산 중개인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 이거 진짜 떴다방 아닙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혹시나 이게 정말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맹지를 그냥 떠안을까 걱정이 돼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이렇게 거기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이거 거기 사는 사람도 현타 와서 살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암만 열심히 살면 뭐 하냐고. 옆집에 LH 직원 한 명 딱 두는 게 딱 좋다니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기사들 보면요, 뭐 사돈의 8촌까지도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굉장히 또 어이없었던 뭐 그런 이유가 또 밝혀졌다면서요. 우리 지난주 방송 생각나더라고요. 사연이. 그분의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개를 둘 데가 없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와, 대박.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땅 샀다고? 네. 어머, 뭐야. 아니, 개 둘 데가 없어서 개집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밖에 아닙니까, 정말? 이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입니다. 네, 재임 시절에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에 땅을 샀는 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A씨 말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기관의 수장이 국가산단 지정을 검토하기 불과 2달 전에 예정지와
불과 1km 거리에 있는 땅을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야. 개를 키우려고. 아니, 개를 그야말로 키우려고. 그 얘기잖아요. 네. 냅둬 이거 개나 주게. 근데 이게 전 믿고 싶은 게 너무 신박하잖아. 개를 키우겠다 그걸 샀다는 게. 근데 600평 부지 정도면은 개가 엄청 큰 거지. 그럼 동물원이지. 아, 말도 안 되죠. 거의 그렇죠. 뭐 동물원 만들려고 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몇 마리 키우려고? A씨가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비슷한 곳에 또 땅을 샀다는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는 세종시 누랑리라는 곳에 좀 네. 붙어있는 논 두 필지인데요. 여기 역시 국가산단 예정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을 법한 곳이죠. 여기 2,400제곱미터 넓이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매수를 한 거죠. 청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면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뭔가 냄새가 나고 알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네.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겠어요. 네,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다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거래 당시 금액을 보면 두 필지 모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6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공개된 유사 실거래가를 보면요. 가장 최근인 지난해 8월에 평당 137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배 이상 올랐네. 네, 일단 2배 이상 오른 거고요. 네. 최근에 세종시 6생활권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세종시의 생활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도심과 더 가까워진 호재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업계에서는 아마 2배가 아닐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개집 지으려고 샀을까요, 그 땅을? 개땅이네. 정말 그러니까 개땅, 개집 지으려고? 본인이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개를 키우기 위해 샀다니까요. 저도 할 말은 왜 없습니다. 개 앞으로 등기를 해주지 그래? 네. 개를 키운다면서 논을 두 필지나 산 거는 땅을 넘긴 매도자가 자기 문중 땅이라면서 두 필지를 나눠서 팔 수가 없습니다. 묶어서 팔겠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그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아내 명의로 이 땅을 돌려놓기 위해서 두 필지를 다 구입을 한 거다. 아내를 위한 보답 차원에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사람도 대단하네. 네. 그런 해명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굉장한 또 분노를 나타냈었잖아요. 네, 어떤 댓글도 보셔야 돼요. 댓글 함께 보시죠. 자, 제 마음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집을 짓는데 5억 원짜리 땅을 살 수가 있냐? 개가 아니라 공룡을 키우는 티라노 농장이죠. 그리고 A씨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고 나도 저 집 개였으면 좋겠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자주 섞인 댓글도 달렸습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개가, 그렇죠. 이 세종시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업비. 이게 1조 이상이죠. 1조 5천억 들어가는 국책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자기 배를 채웠어요. 네.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는 핑계가 뭐냐면 우연히 샀다. 내가 정보를 산 게 아니라 쪽집게처럼 맞춘 거다. 이렇게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차에 저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 가족들은 아예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처벌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집값이나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 비싼 이유가 다 이런 사람들의 투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업무 연관성이나 그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산 거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땅 보는데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업무만 했는데 내가 그 땅 보는 눈이 없겠어?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어떤 거예요? 네, 내 거 하고 싶다 진짜. 돈 되는 아파트는 누구 거? 이거 뭐 LH가 아니에요? 이거 LH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이미 거. 그랬으면 좋겠다. LH 진짜 내 거처럼 내 직원 거처럼 보이네. LH 직원 겁니다. 자,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요.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또처럼 어렵다는 아파트 분양 당첨.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얼른 청약을 넣었죠. 그랬더니 당첨이 됐지 뭡니까? 처음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대박! 우리가 당첨! 뭐가? 우리 당첨됐어요! 엄마, 우리 해냈다고 우리가 집이 생겼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 그 아파트 당첨됐구나.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아들 늙은 애미 데리고 사느라 고생했는데 잘 됐어.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당첨이 취소됐다지 뭡니까? 기쁨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아니, 아파트 당첨이 갑자기 왜 취소가 된 거냐? 아, 그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서 안 된대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랑 재혼하시고 제가 38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안 된다네. 나 진짜 억울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아이고, 윗집 박신혜랑 나란히 아파트 들어간다고 좋아했더니 아쉽다, 얘. 어? 그 집 자격이 안 될 건데? 그 집 바깥 양반이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아이, 그러고 보니 그 집은 처갓집 장모랑 큰형, 작은형, 여동생까지 죄다 아니 우리 들어가는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자랑했어. 이렇게 빡빡하게 심사하는데 어째 그 집은 온 가족이 죄다 분양을 받았다니 신기하다. 그 집 그 바깥 양반이 임대 아파트 분양 그 심사한 회사에 다녔는데. 그래요? 이제 이유를 알겠구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이렇게 빡빡하게 굴고서는 지들 직원들한테 느슨하게 하고. 변호사 선임하자. 에이, 허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두 명 있으니까 1+1은 싸게 해줄게. 저희 같은 서민은 깐깐하게 심사하고 시대에 맞지도 않은 법으로 당첨도 취소시키면서 내부 직원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직계가족의 사돈의 8촌까지 분양 당첨을 시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서민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안 됐다. 너무하네요. 야,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어.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번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일정 기간 살면 아파트가 내 소유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맞죠? 있는데 일단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계층이나 신혼부부처럼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심사를 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에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아까 박수림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 이 아파트의 진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 서민들한테 내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LH 직원들이 2009년에 법 개정,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를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한 걸 5년으로 줄여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거. 이거를 미리 알고 대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주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게. 조건이 잘 안 지켜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무주택 돼야 됩니다. 네. 주택이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자산 금액이 2,700만 원 이하야 돼.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네. 마지막인 희망이 주택 아닙니까? 네네. 근데 LH 직원들이 정말 땅 투기도 화가 나지만 마지막에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 서민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건드렸으니까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게 재산이 2,700만 원이라고 하면은 LH 직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죠. 사실 이게 LH가 2009년 2월에 성남 판교에 4개 단지, 그러니까 2,068가구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던 거거든요. 네. 당시 50대 1이 민간 아파트 경쟁률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저조했어요. 사실 여기는. 신청률이 저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청률이요. 왜요? 당시 임대료가 분당 신도시 전세값보다 비쌌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주해야 분양 전환이 가능했어요. 그렇다면은 10년 동안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건데 자연스럽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LH 임직원 55명은 판교 일대에 대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인기 없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LH 직원들이 과연 왜 무더기로 입주를 궁금하시죠? 네.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없는 아파트에 LH 직원들이 무더기로 입주한 이유의 비밀은요. 이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그 개정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에 10년 동안 거주를 했어야지 이제 그 분양 전환이 가능했는데 이걸 반으로 확 줄여서 5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아니라 5년만 살면 내 집이 되는 거죠? 맞아요. 10년 동안 살아야지 분양 전환이 가능했던 집이 이제 5년만 살면 내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로또 아파트나 다름없죠. 그러네. 실제로 산운마을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44평형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격이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15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이인철 변호사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우연히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우연히.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5년 만에 이게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LH 직원들이 계약한 시점이 국토부 개정안 공고가 나기 열흘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질 걸 미리 알고 대거 입주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야, 이거는 그냥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뻔히 들여다보고 그냥 줍줍한 거예요. 이렇게 줍줍. 다 알고 하는 거니까.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줍줍한 거예요. 시민단체도 사실 그 부분을 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분양을 받거나 주변에게 또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거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이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려고 싹 빠지게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도 내 집 마련할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 벌고 있다. 참. 혈압 올라. 혈압 올라. 근데 좀 이거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요게 그만하죠,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네?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양파 같은. 이게 또 거주 단지가 또 직급별로 있나 봐요. 이게 신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고급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이었거든요. 이 알짜 땅에 간 사람들은. 그리고 투자 가치가 높은 이른바 노른자 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 아파트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면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부자 해도 앞에서는 아이고 부자님 막 이러긴 하지만 뒤에서 또 막 욕한다고. 그래. 이런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부자 하면 혹시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한 매체에 의하면 전국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LH 직원이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을 포함해서 총 40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 2006년 계약한 4명을 뺀 404명은 모두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 2009년 이후에 입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임직원들의 입주가 가장 많았다면서요. 네, LH 내 차장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나 전문위원들이 2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판교동의 한 주민은 이게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직급에 따라 사는 곳이 다 다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지에서 벗어난 파주, 운정, 의정부 이런 곳에 거주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4급에서 6급 업무직 직원들이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간부급 직원들은 여기에 단 4명만 입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정보를 쫙 볼 수 있는 고위급 간부들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유 없고 그런 정보를 못 보는 좀 낮은 직원들은 그러면 그냥 실거주 하려고 하는 거야. 아파트. 정말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정말 촘촘하게 썩어 있다. 완전 썩었어요. 그 말단 직원은 출장비까지 다 뜯어내고. 그러게 위아래 다 썩었어. 국민들 허탈하게 왜 자꾸 그러는 겁니까? 이제 끝났죠 여기서 끝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벌할 방법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업무상 비밀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런 투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할까요? 우연히 알았습니다. 그놈의 우연 때문에 처벌 못 하거든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알아도 처벌할 수 있게 아예 이런 행동을 금지할 수 있게 법을 아주 꼼꼼하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이게 노래가 우연이지. 아니 근데 임대주택까지 건드니까 진짜 화나네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뭐 할 말이 없지만 할 말은 많지만 LH 고위직급들이 이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건 사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LH 좋은 회사구나. 나는 왜 저런 정보가 없어? 이걸 생각하는 제가 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은 차가 막 날아다니네. 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어떤 얘기인데 이렇게 차가 날아다녀요? 네, 먼저 차 날아다니는 영상, 준비한 영상 좀 더 보시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F1 대회잖아요, F1.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터스포츠 대회죠. 예, 이거 남자들 로망이잖아요. 저 거침없는 질주. 근데 저는 보면 좀 무서워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저 배금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슴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저 굉음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맞아요. 이게 스포츠는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면서 즐거운 스포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보는 게 즐겁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스포츠, 모터 스포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너튜브 보면 중계 영상에도 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심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푹 빠진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OTT 플랫폼 N사에서 이 F1 관련한 그 영상으로 아주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채널 A의 예능이었죠. 하트 시그널 시즌 1에서도 카레이서 출신의 이제 출연자가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매력 있는 스포츠인 건 맞는데요. 아직 그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으면서도 인기가 많은 포뮬러 1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F1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정도는 다 알죠. 세계 3대 자동차 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식 이름은 FIA 포뮬러 1 챔피언십입니다. 여기는 이제 국제 자동차 연맹인 FIA가 관장을 하고요. 포뮬러는 모든 참가자의 차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1950년 영국 실버스톤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뽑는 월드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이 열리면서 바로 이 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포츠라면 경기 방식이 있잖아요. 그 F1의 경기 방식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 누구나 다 꿈꾸시죠. 네. 바로 이 F1 드라이버들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거를 각 나라마다 준비된 서킷을 경주하는 걸 그랑프리라고 하는데요. 이 그랑프리에서 많이 우승을 해서 점수를 많이 쌓은 드라이버가 최종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죠. 네, 근데 F1에 출전하는 차들은 제 차랑은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런 너무 다르죠. 규격이나 제한 이런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일단 많이 좁죠. 그리고 불편하게 생겼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이게 배당 100억 원이 넘습니다. 차량을 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하이테크 기술력과 소재를 쏟아부어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계도 지난해 최초로 출전을 했습니다. 한국계 영국인 한세용 씨가 첫 출전한 경기에서 16위로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F1을 넘어서 다음 대회인 르망 24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회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래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네, 저도 봤는데요. 재밌게. 포드 대 페라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었죠. 이 대회는 프랑스 르망 서킷에서 열리는 스포츠카 레이스입니다. 1923년에 시작돼서 자동차의 고속 성능뿐만이 아니라 내구성까지 입증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모터스포츠는 속도를 겨루는 건데 내구력 테스트에 중점을 뒀다면 경기 방식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르망 24는 24라는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2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르망 지역에서 레이서 3명이 교대로 24시간 동안 달려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파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경기를 24시간을 한다 치면 지켜보는 사람도 자답게다 지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켜보는 사람도 교대로 지켜봐야죠. 전해주고 3명씩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축제 같은 대회예요. 사실 이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부터 프랑스 르망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경기장에 모여서 벌판에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거기서 퍼레이드도 열리고 일반인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축제를 즐기면서 또 같이 관람도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모터스포츠 사실 전 좀 생소하거든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우리한테 조금 친숙한 모터스포츠 대회는 없습니까? 이번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회입니다. 어떤 거? 바로 WRC라고 월드 랠리 WRC? 챔피언십. 아까 장혜인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익숙한 차들, 익숙하지 않은 차들 말고 익숙한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숙한 길도 달리고요. 심지어 과속 딱지도 뜹니다.
레이싱하다 가속딱 찔 때요? 그렇습니다. 모터스포츠 입문자를 위한 친숙한 대회이기도 한데요. 세계 3대 자동차 대회 중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보는 차가 실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요. 일반 도로나 모래에서 경기를 펼치는 친숙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아예 규정에 그게 있다면서요? 일반 양산차를 가지고 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들을 개조를 해서 그걸 경주용차로 만들거든요. 우리가 아는 독일 V사의 차량도 또 F사의 P사의 차량도 또 우리나라의 H사의 차량도 바로 WRC 출전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H사 차량은 지난 2019년 WRC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WRC는 경기 규칙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다니긴 합니다만 트랙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WRC는 포장된 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비포장 도로, 눈길 이렇게 나라별로 환경이나 상태가 다른 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섹션이라고 해요. 포장 도로. 여기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국가법을 위반을 하면 벌금 또 떼고 떼고 페널티도 받습니다. 아니 경기 때 어떻게 레이싱하다 과속딱 찌를 때. 야, 이거 재밌다. 재밌죠. 재밌네요. 네네. 그래서 도심을 달리다가 드라이브 스루에 들러서 햄버거를 사기도 합니다.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시죠. 경기 중에? 네. 재밌는 경기네. 우리가 아는 그런 다양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길도 달리고요. 포장 도로도 달리기도 하거든요. 저렇게 이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는 드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차가 쫙 미끄러지면서 부드럽게 코너를 빠져나가는 그런 기술들도. 모터스포츠가 좀 생소한데 이 영상 보니까 뭔가 거칠면서도 막 속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냥 저 보세요. 막 서킷을 도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저런 질주하는 영상 보니까 보기도 더 좋고요. 더 재밌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집에 갈 때 저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자꾸 있어서 큰일 나요. 자제히 얘기했어요. 자세해야 되죠. 아니 근데 우리도 저런 걸 보면 박진감 넘치고 막 즐기고 싶고 이런데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응원해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응원을 하고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WRC는 일단 세계 대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럼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H사가 꾸준히 WRC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그 좋은 성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H사의 월드 랠리팀이 WRC 최초로 북극권에서 열린 대회이자 시즌 중 유일하게 32를 달리는 2021 WRC 2차전 핀란드 북극 랠리에서 시즌 첫 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팀 계속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되겠네. 우리나라 팀이 우승을 했어요? 북극권에서? 늘 LH 때문에 우울했었는데 우승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다음 경기는 언제예요? 일단은 다음 경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일본 팀이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T사의 자동차 회사 T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격차 1위와의 격차 11점을 좁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한일전이면은 꼭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응원해야겠네요. 이거 박진감 넘치는 경기 모습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미래 비전, 정체성을 반영한 경기도의 새로운 상징물이 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용됩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규정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공포했는데요. 새로운 대표 상징물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경기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을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기장군수가 도심 융합특구 최적지는 기장군이라며 유치를 위한 1인 시위를 열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도심 융합특구 선도 사업은 이 지방을 살릴 심폐소생술이 아닌 사후 약방문이 될 거라며 1분 1초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전망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1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일상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렸던 오프라인 전시회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등 180여 곳이 참가해 자체 기술력과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헬스케어 트렌드를 짚어보고 의료기술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 등 다양한 온라인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 등이 부쩍 늘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경기도 수원시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는 아예 수거하지 않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주택가 한켠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수원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벌여 반입 기준에 미달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는 생활쓰레기 반입정지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겁니다. 1차 경고 이후에도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최장 한 달까지 반입이 정지됩니다. 한층 엄격해진 쓰레기 수거 방침에 불만도 적지 않았지만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막 버리면은 보기 싫고 쓰레기도 안 쳐가니까 분리수거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각오가 생기겠죠. 생활 속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수원 환경컵 사용을 장려하고 유통 물류업체들과 협력해 일회용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는 걸 대비하는 걸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 위기 또한 환경 위기 아닙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 철저히 분리배출을 통해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 우리 환경수도 수원시가 앞장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전 도시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여기저기에 꽃이 펴 있던데 꼭 이 꽃필 무렵에 꽃샘추위가 있어요. 오늘 쌀쌀하더라고요. 오늘도 출근길 날이 제법 춥고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하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